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정혜민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고졸을 땄답니다. 흔히 말하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남자 혼자 딸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살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당시에도 저는 아빠가 저를 힘들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아빠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또 더 안쓰러워 했으니 저희 부녀는 서로 애틋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아빠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하반신을 아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반신 마비는 물론이고 뇌 손상도 심해서 인지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기에 그런 아빠에게는 항상 아빠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했던 거죠. 아빠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기에 간병인을 둘 형편도 안 됐고 결국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빠를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의 두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 두 분께서 매달 조금씩 도와주셔서 제가 그 돈 받아 살림 살며 아빠를 돌봤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꼬박 2년을 버티셨는데 상태가 더 나아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사고 이후 아빠는 온전한 정신으로 저와 대화다운 대화 한 번은 나누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아빠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했거든요. 집에서 아빠를 돌보는 동안 저는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를 했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획득했던 저는 그 학력으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혼자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 없었기에 언제나 혼자였고 또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직한 작은 회사에 제 또래는 아무도 없었기에 회사에서도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게 편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었는데 남편과 저는 단골 밥집이 같았어요. 저는 늘 혼자였지만 남편은 늘 여러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었고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남편이 제게 첫눈에 반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를 힐끔거리며 무리들과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저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데이트를 신청해 왔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의 회사는 주방 소품을 주력 상품으로 다양한 리빙 용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디자인도 예쁜 아이디어 제품이 많더라고요. 시부 집안이 대대로 부자라고 들었고 디자인을 전공한 시부는 사업 수완도 좋은데다 젊은 사고를 가진 CEO로 경제 잡지 같은 데 소개되기도 하고 그랬던 걸 보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런 집 장남이라고 하니 시댁에서 저 같은 조건의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얼결에 시부모에게 인사도 드리게 되었어요. 시댁 때문에 서는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너무나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커다란 대문을 열고 넓은 정원을 지나 계단도 몇 개나 올라가야 집이 나오던데 큰 집 옆에는 별채처럼 딸려있는 작은 건물도 두어 개 보였어요. 그런 부잣집에는 처음 들어가 보는 것이니 더 긴장이 됐던 거죠. 시모는 예상대로 저를 몹시 못마땅해 했고 시종일관 언짢은 표정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시부가 저를 너무 흐뭇하게 봐주신 거예요. 시부의 여동생이 어릴 때 죽었다는데 제가 그 여동생과 많이 닮았다면서 계속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어도 나름의 아픔은 다 갖고 사는구나 싶어서 저를 그렇게 흐뭇하게 보시는 시부에게 죽은 여동생 닮은 제 얼굴을 실컷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시모가 아무리 저를 마뜩찮아 해도 시부가 집안의 독보적인 가장이셨으니 그리고 남편이 저와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저는 그렇게 그 대단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던 겁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시댁 가정사가 좀 복잡한데 일단 시부와 시모는 한 번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한 분들이셨어요. 시부는 시모와 재결합하기 전 교제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결별을 선언하고 떠난 후 시모와 재결합을 한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를 차버리고 갔다던 그 여자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부의 아이라며 친자 확인을 해봐도 좋다고 하면서 시부에게 아이를 버리다시피 맡기고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친자 검사 결과 시부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시부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시부는 그 여자가 시부의 아이를 가진 것도 전혀 몰랐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 차이고 난 후 시모와 재결합을 한 것이었으니 뒤늦게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죠. 그 여자는 시부를 만날 때 양다리 상태로 두 남자를 저울질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더 마음이 가는 다른 남자에게 임신했다고 말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낳은 아이가 그 남편의 친자가 아닌 걸 들키게 되어 이혼을 당했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도 없으니 이미 재혼한 상태인 시부에게 무작정 찾아와 애를 키우라고 주고 간 거였죠. 시부는 그 여자는 경멸했을지언정 친자식인 피부티만큼은 어찌할 수 없어 그 아이를 받아들여 키우기로 한 거예요. 남편에게 처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도 힘드셨을 것 같았고 시모 성격에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도련님을 잘 받아들여 주신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가 있어? 나도 사실 어렸을 때여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아버지랑 엄마랑 매일 큰 소리 내면서 싸우시는 걸 본 것 같아. 그래도 결국은 받아주시기로 한 거잖아. 어머님도 큰 결심하신 거지. 쉬운 일도 아닌 건 맞는 거야.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몰라도 받아주시기로 한 거니까 대단한 거지. 우리 엄마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아버지랑 어렵게 재결합한 건데 또 이혼을 하겠어? 우리끼리 말이지만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더라도 엄마는 이혼 못하지. 아이 그래 뭐 이후에 어찌됐든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야.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두고 보기는 한 거지만 평생 구박하고 미워하며 살았지 뭐. 그리고 딱 한 가지 절대로 해주지 않은 게 있었어. 응? 그게 뭐야? 뭘 안 해주셨는데? 걔가 아버지 성을 갖는 것만큼은 엄마가 절대로 못 본다고 강경하게 버틴 거야. 결국 아버지도 엄마 고집 못 걷고 포기한 것이. 아, 그래서 도련님은 아버님이랑 다른 성을 갖고 있는 거구나. 도련님 낳아주신 분 성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나 봐. 그분이 남편한테 이혼당하면서 남편이 친권을 포기해 자연스레 생모의 성을 따르게 된 거지. 아유, 너무 슬픈 이야기다. 그러니까 도련님은 자기를 생부에게 버리고 간 생모의 성을 갖고 평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 더 슬픈 얘기 해줄까? 뭐야? 무슨 얘기가 또 남았어? 그때부터 도련님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어머님 구박 미움받고 살았다. 뭐 그거 아니야? 처음에 걔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3살 때였는데 엄마가 그 어린애를 돌봐주려고 했겠어? 그거야 뭐 유모 같은 사람을 데려다 하셨을 거 아니야. 자기도 어머님 손에 자란 거 아니라고 했으면서 뭘.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는 그 꼴도 안 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은 맡아 키울 유모를 들여놓고 별채에서 따로 키웠다니까. 세상에 너무해. 이 큰 집에서 그렇게 부딪힐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쫓아내시기까지 할 건 또 뭐야? 도련님이 이래저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데려와 키우게 된 시부의 사생아인 도련님과 얽힌 시댁의 가정사를 처음 들었을 때 도련님이 짠하고 안쓰러워 혼났어요. 도련님은 성인이 된 후 시댁에서 독립해 나간 상태였고 명절이나 시부생신 같은 날만 시댁에 왔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여전히 도련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 마냥 어지간히도 괴롭히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의 구박을 받는 처지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에게 뭐 특별히 더 마음이 갔고 저라도 조금 더 잘 챙겨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련님도 제 처지를 알 테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은 시모의 구박을 받는다는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대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도 17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남편은 제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 앞뒤 재지도 않고 결혼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콩깍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게다가 저는 이제 40이 넘어 외모도 전 같지 않고 애 낳아 키우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남편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제 외모가 변해서 자기 마음도 변하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저를 재미없어 하기 시작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하던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는 큰 자부심을 가졌고, 그렇게 무언가 이루며 산다는 것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죠. 시모 보시기에 그리 대단한 회사도 아니었으니 그만두고 들어앉아 남편 내조하며 아이나 얼른 낳아 키우라고 하셨으니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지만 늘 마음뿐이었죠. 아이 낳아 기르면서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뒤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입사 지원서를 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졸에 애딸린 기혼녀에 경력도 그리 특출날 게 없는 저를 써주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애를 키우는 애엄마는 어쩔 수 없이 기피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창 자주 아플 나이니 걸핏하면 애 아프다고 쫓아다니고 조퇴하고 그럴까봐 꺼려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한 번은 면접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다시 하는 건 포기해야 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는 시부 회사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한 자리에 낙하산으로 앉히신 건 아니고 그저 제 능력에 과분하지 않은 평범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렇다고는 하나 어쨌든 저는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게 아니라 특채, 그것도 회사 오너의 며느리라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거였고, 거기다 제 학력이 고졸, 그마저도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걸 두고 사람들은 뒤에서 많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앞에서는 회사 대표 며느리인 만큼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자기들끼리 제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 귀에도 그 정도는 들렸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고, 낙하산으로 들어간 시부의 회사에서 제게 그 자리를 준 시부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용품에 주력하는 회사였던 만큼 제게 유리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정기적으로 있는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에 정말 목숨 걸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의 노력, 그리고 꽤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참신성과 창의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제품화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면 남편은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러니 시부에게 제대로 된 칭찬 한 번 받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이었으니 시부가 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며 열등감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저를 그저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 하나만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했지만 남편 마음속에도 제가 하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는 걸 남편이 제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남편의 마음도 식어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모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 대놓고 구박을 하거나 그러면 남편이 시모를 막아주고 저를 보호하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더 이상 남편은 저의 보호막이 되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게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시부가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병원에 입원해 합병증 치료를 받고 계셨고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간병인이부터 케어해주고 있긴 했지만 시모가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긴 했어요. 그러니 그런 스트레스를 제게 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예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던 시부가 그렇게 누워 계시니 시모는 맘 놓고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시모가 그러면 남편이 나서서 보호막이 되는 걸 자처했으나 이제는 남편도 시모가 아무리 히스테리를 부려도 나 몰라라 하니 시모는 아주 잘 됐구나 싶었을 테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겪게 된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고 애 키우면서도 퇴근하면 꼬박꼬박 시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들러 시부를 뵈었어요. 그 시간쯤엔 시모도 늘 병원에 계셨는데 시부를 뵙는 것 외에도 제게는 그렇게 출근 도장 찍듯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시모에게 그날의 할 일들 리스트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늘 집을 비우잖니. 그러니 집이 엉망일 거 아니야. 그러니 네가 집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좀 해야겠다. 네, 어머니 시키실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할게요. 시모가 평소에 자기가 집에서 하던 일들이라고는 했지만 평상시 시모가 집안일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그저 저를 부려먹고 괴롭히기 위해 시키는 일들이란 걸 알았지만 그렇게 맞서며 대들 수는 없었고 또 시부병수바라며 나름대로는 자기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며느리인 제게도 뭔가 시켜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지 싶어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려고 했어요. 예, 이건 내가 병원에서 쓰던 것들인데 네가 오늘 집에 가져가서 좀 빨아와.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말고 네가 가는 김에 가져가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까지 돌려. 내일 올 때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빨랫감을 안길 때가 많았는데 빨래는 기계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세탁 끝나길 기다려 건조기 돌리고 하느라 잠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난 내가 없을 때 일하는 사람이 내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싫으니까 내 방 청소는 아줌마 시키지 말고 꼭 네가 하렴. 내 화분들도 좀 살피고 말이야. 그 입 깨끗하게 닦고 나면 인증 사진도 보내라. 알겠니? 시모가 아끼는 화분들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일일이 입 닦는 것도 시켰는데 인증사진까지 찍어보내라고 하며 유난을 떨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보내면 수고했다 한마디면 될걸. 역시 이런 일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이런 일에나 쓰면 딱이다. 이런 일이 너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식모살이 해도 되겠다. 사람이 자기 잘하는 걸 하고 살아야지. 되도 않게 거기 나가 앉아있으면 네가 뭐라도 된 것 같더냐 하며 모욕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뭔가 해야 할 것들을 시키는 게 아니면 시부 드셔야 하는 것들도 꼭 제게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아픈 너희 아버지 드실 건데 일하는 사람 손타게 할 수 있니? 그러니 며느리인 네가 좀 해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널 좀 예뻐하셨니? 그러니까 정성껏 해와. 시부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퇴근하고 간 제게 다음 날까지 그런 걸 만들어 오라고 하니 저는 밤새 음식 만드느라 잠도 못 자고 출근하는 날도 있었어요. 심지어 두부까지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콩 불려놓고 출근해서 밤에 가서 콩물 삶느라 불 옆에서 계속 저어주며 지켜보고 있으니 그 전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자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그러더군요. 당신 지금 졸아? 잘하는 짓이다. 음식을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음식은 정성 아니냐고. 어제도 참 거의 못 잔 거 빤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어떻게 두부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지금 한숨 쉬냐?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런 소리를 해. 파는 두부 못 믿어온 거 사실이지 뭘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도 먹이고 식구들 다 건강한 음식 먹으면 좋은 건데 너는 엄마 아니냐?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어떻게 가족들 건강에 그렇게 무신경이야. 신경 안 써? 남편까지 그러고 나오니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며 맞서고 싶었지만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 싶은 생각에 그냥 입을 닫게 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깎아내리듯이 말하기도 하고 또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일에 더 열심히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애가 어릴 때는 애한테 훨씬 더 집중했었죠. 그런데 애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리저리 학원 다니느라 저보다 더 바빴고 남편이랑은 소원해진 지 오래니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저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시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 특허까지 내려고 하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일로 한창 바빴었거든요. 그리고 그 팀에는 얼마 전 시부의 부름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도련님도 있었어요. 도련님은 원래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시부가 시부 회사에서 일하라며 도련님을 설득하긴 했었죠. 그런데도 도련님은 다른 회사에 들어가 다니고 있었던 건데 시부가 합병증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호소하니 도련님도 마음이 약해져서 저희 회사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도련님과 같은 팀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으니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야근을 할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시부 병실에 들러 반찬 만든 것을 드리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야근을 해야 했는데 야식으로 먹을 도시락을 시부 반찬통이랑 헷갈려서 그거를 시모에게 주고 온 거예요. 시모가 그걸 열어보고는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도시락이 하도 예쁘게 담겨져 있어서 대체 누구랑 먹으려고 이렇게 싼 건가 싶은 생각에 수상 쩍다 했어. 내 인연, 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락이지 뭐가 어쨌다고. 그리고 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야근해야 하는데도 일부러 집에 들러서 반찬 만들어 드리고 온 건데 어떻게 이러세요? 인연이 이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더 수상하지. 너 시동생이랑 바람 피우는 거 들켜서 당황했냐? 이 미친 것들이 아버지 누워있는 사이에 회사에서 붙어먹고 다니는데 이걸 지금 내가 봤는데 이게 아니고 뭐야?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도련님 보기에도 너무 민망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너무나 치욕스러웠죠. 시모가 저한테 난리치고 끝냈을 리가 없잖아요. 시모는 그 길로 시부한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있는 대로 부풀려 말했을 테지만 시부는 물론 시모의 그런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가 하루 종일 그렇게 들들 볶아대는 것이 힘들었는지 시부는 결국 도련님을 해외지사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투병하며 누워있는 시부를 그렇게 볶아댄 시모도 어이가 없었고 괜히 저 때문에 죄도 없는 도련님이 또 저렇게 피해를 보는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부의 합병증은 한동안 차도를 보이지 않다가 어느 기점을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병도 많이 호전되어 3년 만에 더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겪고 시부는 전처럼 회사 일에 집중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셨는데 당뇨라는 병 자체가 퇴원을 했어도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인데다가 회복이 되었다고는 해도 투병 생활 동안 심신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자신 없어 하시는 모습이 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영 몸이 정 같지가 않아. 이제 대표 자리로 물러주고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된 거지 뭐. 시부가 그렇게 나오시니 회사에서는 남편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남편이나 시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가 전보다 남편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남편의 직위가 바뀔 거라거나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라는 식의 말씀도 애둘러 하시는 바람에 남편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취임식 날이 되었고 저 역시 회사의 직원이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모처럼 거울 앞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취임식을 앞두고 모처럼 임원분들과 조찬 회동을 하러 일찍 나가셨고 남편과 저도 조금 일찍 취임식장으로 갈 생각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그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넌 지금 어딜 가겠다고 그렇게 꽃단장을 하는 거냐? 설마 네 주제에 취임식에 가려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당연히 가야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취임식에 간다는 거야? 기가 막혔어. 어머니, 저도 엄연히 회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내고 또 어머니, 저 이 집안 며느리라고요. 가족인데 제가 가야죠. 내가 2년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지. 오늘이 무슨 날이야? 내 아들 대표되는 날이니까 네가 거기 나가서 내 아들 마누라 자리 깨차고 있으려는 속셈 아니야. 아유, 속셈이라니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 아내인 게 사실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디 못 갈 자리에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 아들 대표나 되고 나면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아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내쳐야겠어. 내 아들이랑 너 당장 이혼시킬 거란 말이야. 네? 갑자기 무슨 이혼을 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혼이라니요.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인연 이게 그래도 이 뻔뻔한 것 좀 보소. 아니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냐? 아니면 듣고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멍청한 것. 어휴, 징작에 내쳐서야 하는 건데 그래도 참 오래도 버텼네. 그놈의 반반한 얼굴 오래도 간다. 시모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당황해하는 저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니 저도 모르게 남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제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거들지도 않고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보면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게 쳐다볼 거 없다. 내 아들도 이미 다 동의한 일이야. 아이 뭐 그렇게 쳐다보면 네 편이라도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 여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그럴 일도 없었잖아. 아이고 얘, 오늘 큰일 해야 할 사람 정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애비, 너 대답할 것도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얼른 준비하고 나가기나 해. 어머니, 이건 아니죠. 갑자기 이혼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랑 저는 얘기하겠어요. 얘가 오늘 보통 일 앞둔 몸이야. 어디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러는 거야. 그럼 일단 취임식 다녀와서 저녁에 이 사람이랑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겠습니다. 당장 이혼당할 주제에 네가 뭐라고 취임식에 가서 대표 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 올 것도 없다고 내가 하잖아. 아니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해도 전 그 회사 직원 자격으로라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이 없다고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너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누가 너를 회사에 남겨둔다더냐? 고졸 검정고시 출신에 누가 써준다고 하겠어? 아유 엄마, 더 말할 것도 없어. 엄마 말 듣고 집에 있어. 거기가 어디라고 가겠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면서 가지고 나갈 네 짐이나 챙기고 있거라. 아 그러네.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냥 오늘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해야겠어. 엄마 말 들었지? 가져나갈 짐이나 챙기고 있으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짐을 싸서 나가라니. 지금 나를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쫓겨나? 난 취임식에도 갈 거고 짐 싸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 그렇잖아도 대표 취임하는 자리에 푹 퍼진 아줌마인 너 내 옆에 세워두는 게 영 거슬렸는데 야 너는 올 것도 없어.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내 아들 이제야 내 맘에 쏙 드는 소리 안 해. 애당초 네 옆에 저런 애가 가당키나 했어. 어렸을 때 철이 없었으니 그랬지. 엄만 그때 날 좀 제대로 말렸어야지. 으이구 이놈아 그 소리를 이제야 하냐?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아 됐어. 이제라도 어리고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새 여자들이면 되지.
대표 마누라면 그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않아? 아이 그럼 암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렇지. 네가 대표인데 그 정도 여자는 돼야 덜 부끄럽지. 걱정하지 말어. 엄마가 바로 선자리 알아볼게.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는데 회사 출근하면서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게 됐잖아. 아이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게 너희 아버지는 쳤던 것한테 자리까지 만들어줘서는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 원. 걱정 마. 아버지도 이제 나를 많이 신뢰하시니까 나한테 대표 자리도 물려준다고 하시는 거잖아. 엄마 이제 쟤는 끝이야. 당장 쫓아내고 다시 볼 일 없게 할 거야. 이혼이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처음에는 안간힘을 쓰며 시모와 남편에게 맞섰지만 제가 그러는 건 그 두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고 그저 둘이 한통속이 되어 저를 몰아내고 회사 대표가 되어 새 마누라, 새 며느리 들일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도 했고 그들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을 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결혼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의 결혼으로 제 아이가 생겼고 또 저를 인정하고 아껴주시는 시부도 계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모와 남편의 말들은 제게 아주 날카로운 상처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제게 취임식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둘만 취임식장으로 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지만 그렇게 집에 앉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도 따로 취임식장으로 갔어요. 시모와 남편은 제가 기어이 나타난 것을 보더니 죽일 듯이 노려보긴 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 별말은 못하고 그저 입모양으로 이따 집에 가서 보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취임식이 시작됐고 시부가 오랜만에 단상에 서신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나마 몸이 많이 회복되셨고 또 살이 많이 빠지셨었는데 몸도 훨씬 좋아지신 모습이라 다행스러웠어요. 시부는 그렇게 마이크를 잡으시고 새로 대표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을 소개하셨는데 그 순간 박수 소리조차 바로 나오지 않고 숨막히는 정적이 몇 초나 있었을 정도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시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도련님의 이름이었거든요. 시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련님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가 어떤 사람인데 능력도 없는 남편이 대표 아들이랍시고 회사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뿐인가요? 시모도 걸핏하면 회사에 나와서 참견질을 하곤 했는데 그 또한 시부는 알고도 모른 척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회사 임원 중에 시모 친정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서 임원 행세, 임원 대접 똑같이 누리려고 했고 특히 시부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을 무렵부터 더 심해졌었죠. 그러다가 그걸 문제 삼은 직원에게 남편이 갑질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모까지 회사에 와 그 직원한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이 더 커졌고 진짜 뉴스에 나는 사건이 될 뻔한 건데 결국 시모가 합의금으로 그 직원 주저앉혀서 무마된 사건이었어요. 시모랑 남편은 그 일이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애썼고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네 속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실은 시부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시부가 회사를 물려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부는 도련님을 회사로 불러들였고 착실하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도련님에게 마음이 갔던 겁니다. 게다가 도련님 능력 또한 시부가 알아본 거죠. 사실 남편은 시부를 닮은 구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도련님은 시부를 많이 닮았어요. 예술적 기질도 물려받았는지 전공을 디자인 쪽으로 한 게 아닌데도 감각이 남다르더라고요. 주방용품이라는 게 아이디어와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며 애당초 시부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 디자인에 특화된 소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니 디자인은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그 감각을 물려받은 자식이 도련님이었으니 시부가 도련님에게 마음이 기우는 게 당연한 거죠. 해외 지사 발령을 냈던 것도
시모 등살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한 뒤 도련님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줄 작정으로 다 계획됐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대표에 이어 새롭게 발령받는 임원직 명단이 발표됐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을 줄을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저는 시부가 도련님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원이 된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시모가 도련님과 제 관계를 두고 생트집을 잡아 시부를 볶아대는 바람에 도련님이 해외 발령을 받게 됐을 때 저는 도련님에게 너무 미안해 시부를 찾아가 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정을 했었어요. 아버님, 차라리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일로 도련님한테 징계나 다름없는 해외 발령까지 내리시지 말아주세요. 아무 죄 없는 도련님한테 너무 가혹해요. 제가 도련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다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가, 내가 걔한테 징계를 내린 것 같으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따로 다 계획이 있어 그런 것이니 그럴 거 없다. 네 잘못도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닌 걸 나도 알아. 시부는 그때 제게 도련님을 대표 자리에 앉힐 거라고 언지를 주셨던 거예요. 시부는 최근에 의사가 예전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도 했고 또 상태가 계속 호전되어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선에 복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그때 이미 제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아신다고 이제 점점 힘에 부치는 게 느껴지신다고도 하셨고 슬슬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도련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님, 정말이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도련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외국에 잠깐 나가 있게 하는 것도 해외 프로젝트를 맡겨 그렇게 멀리 보내놓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 없도록 하려는 거야. 아유, 아버님,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시엠이나 애비가 혹시라도 눈치를 채고 그 아이를 견제하려 하거나 해코자 하려 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이게 안전할 거야. 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버님 깊은 뜻을 제가 몰랐어요.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도련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인데 저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실까 봐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많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되면 그 아이에게 대표 자리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걱정 말거라. 네 남편한테 대표 자리 안 준다고 서운한 건 아닐 테지? 아이, 그럼요. 아버님도 참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사실 저는 아버님께서 그 사람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실까 봐 걱정한 걸요. 시부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시고 아들에게 대표 자리 물려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남편도 전에 없이 인정하는 듯 하셨지만 그건 다 도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 뿐이었던 거죠.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했던 시부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도련님도 시부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숨기고 있었던 시부는 취임식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신 거예요. 그렇다고는 하나 제가 임원직에 오르게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그건 시부의 깜짝 선물이었던 겁니다. 시부는 임원직에 오를 제 이름을 발표하시면서 지난 특허건에서 도련님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며 특별히 저를 언급하셨고 도련님을 잘 도와 회사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도련님이 해외지사로 발령 났을 때쯤 특허건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였고 그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 내부에서 제 입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당연히 승진을 기대하긴 했었는데 임원직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물론이고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파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남편도 직위 이동이 있긴 했어요. 제 직속 부하 직원으로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시모고 남편이고 이혼 소리 쏙 들어가던데 저도 이혼 소리는 안 꺼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남편 놈 좀 갈궈줬어요. 우선 남편 책상부터 바꿔버렸죠.
원래 이 차장지기에서는 가질 수도 없는 개인 집무실을 쓰고 있었던 거 알지? 그 방 당장 없애고 직책에 맞는 평범한 자리 배정받아 앉도록 하세요. 남편 놈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던데 어쩔 거예요. 제가 상사고 또 그게 원칙에 맞는 거니 지가 뭐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올리는 결제 서류는 일부러 바로 처리를 안 해줬어요. 한 번은 기한이 급한 걸 알면서도 결제를 안 해주고 외부 일정을 나와버렸더니 남편이 전화를 바리바리 하길래 제가 둘러보고 있었던 제조 공장으로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달려오길래 서명해줄 요량으로 펜 뽑아들고 여기 책상이 없다고 하면서 둘러보니 남편 놈 지가 알아서 허리 굽혀 자기 등 들이대며 거기 놓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장 직원들도 그거 다 보게 하고 그 정도쯤은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들어온 모욕에 비하면 귀여운 복수 아닌가요? 저한테 이 꼴 저 꼴 다 당하고 있으니 남편은 시부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지만 시부는 당연히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좀 더 유치하게 다뤄줬더니 이런 취급당하느니 회사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쓰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표 받고 바로 이혼 서류 내놨죠. 그러니 남편 놈 저를 비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아이, 네가 임원 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이제 사표 썼으니까 네 부하 직원도 아니니까 할 말 좀 해야겠다. 네가 나랑 이혼하면 임원 자리 유지할 수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덕에 그 자리에 있는 거 모르진 않겠지. 그래, 이제 내 부하 직원도 아니고 곧 내 남편도 아닌 게 된 인간이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지. 그런데 내 임원 자리는 너랑은 상관없는 거야. 잘난 척 작작해라. 네가 내 마누라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 자리에 가만히 둘 리가 있냐고. 니년 안 치시긴 했지만 나를 안 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것도 모르냐?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우, 너나 멍청한 소리 작작 좀 해. 난 이미 아버님께 너랑 이혼할 거라는 것도 다 말씀드렸고 이혼해도 임직원 그대로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예뻐한다 어쩐다 하셔도 그건 다 네가 내 마누라일 때나 그런 거지. 정신 차려. 너나 정신 차리고 네 걱정이나 해. 너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아버님은 이제 손자만 보고 사시겠다고 하시던데.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시부는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교만 등에 질릴 만큼 질렸고 그런 아들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반면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며느리로도 인정을 하고 계셨고 그 회사 임원으로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셨으니 제가 이혼을 한다는 건 남편 하나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직장, 가정 모두 잃게 된 거예요. 시모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달려와 제게 애걸복걸하시긴 했어요. 아유, 애미야. 이혼 얘기는 그때 다 끝난 거 아니냐? 아유,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혼 소리가 왜 나와? 그때 우리가 너한테 딱 한 번 그러고 다시는 이혼 소리 안 꺼냈지 않니? 그랬죠. 그 인간이 대표에도 못 앉고 제가 임원이 됐으니까요. 아이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그때 애비도 나도 성급하고 경솔하게 그랬던 거 너한테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다 끝난 얘기잖아. 애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그러니까 이혼 소리만 하지 말아줘. 아니요. 전 그때 이혼 소리 들었을 때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던 걸 지금까지 기다린 것뿐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 인간이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는 것만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애미야, 그러면 애는 어쩌라는 거냐? 우리 손주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책임지고 애비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어? 애미야, 부탁한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아빠는요, 없는 게 낫다 싶어요. 아빠 없이도 훌륭하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런 말씀 그만 좀 하셔요. 애미야,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조금만 더 하자. 어? 애미야.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머님도 이혼당하고 싶으세요?
그나마 어머니라도 이혼 안 당하고 붙어 사는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 할 거예요. 남편은 이혼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 같던데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었고 시모 닭달에 무슨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꼴에 지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하여간 그러니 시모는 그래도 아들 밀어줘야겠는지 시부한테 온갖 아양을 떨며 미리 증여한다 생각하고 투자금 좀 떼어주라고 또 시부 들들 볶았다는데 시부는 그런 시모에게 너도 이혼당하고 싶냐며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는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으나 정기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보고도 받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와 도련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시모 얘기를 하시면서 도련님에게 그동안 고생한 거 알면서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던 걸 사과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도련님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하고 편들었으면 형이나 어머니는 더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혔을 거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 그런 말 안 하셔도 된다고 형이나 어머니 모르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시부와 도련님이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니 저도 애틋했던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딱 시부나 도련님 같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혼은 했지만 말했듯이 남편과 시모만 도려낸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저희 애도 시부에게 자주 보여드리며 좋은 영향 많이 받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맺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이야기들은 저와 제 아들이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제 이야기를 애정을 갖고 공감하며 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젊은 나이에 연애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남편을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건 시모였을지 몰라도 남편만 제게 충실하고 마음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집살이도 지혜롭게 잘 해나가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마음 한 번 더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